상가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차이점만 주임법 있잖아요. 주임법의 차이점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주임법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임법이죠. 이거는 적용이 상가건물이어야 돼요. 상가건물. 상가건물이라는 거는 상가라는 거는 영업용이죠. 영업용이죠.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세무서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아까 차이점이 아까 대항력 보장이라고 그랬죠. 대항력 보장. 대항력 보장. 두 번째가 보증금. 회수 보장. 회수를 보장해주고 상가 건물에도.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보장해준다 그랬죠. 존속기간.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차이점을 좀 이따 볼 건데, 네 번째는 자, 임차인들이 자기가 상가를 번영시켰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으려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들어가서 상가를 장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권리금 받고 임차인이 팔 수도 있죠. 신규 임차인한테.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러면 주인은 어떤 측면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권리금 주고받는 걸 싫어하는 건물 주인들, 상가 건물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뭘 안 해요. 자기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권리금 보장을 하나 신설했어요. 권리금 보장. 권리금이 하나 나오죠. 이제 여기서 권리금.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주고받는 거를 방해하지 마라. 그렇지? 방해하지 마라. 만약에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인한테, 상가 주인한테. 그러면 아까 차이점은 대항력 보장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 인도 받아요? 인도 받고. 아까는 전입신고한다 그랬죠? 전입신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장사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죠. 이때는 전입신고가 아니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대항할 수 있어요. 차이점. 아까 주민등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 다음.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 회수 보장도 첫째가 우선 변제권이다. 우선 변제권. 두 번째가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근데 우선 변제권 아까 주임법과 차이점 똑같아요. 여기 대항력에다가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대항력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확정일자는 여기서 조심하게 세무서에서 받아요. 세무서 가서 아까 동사무소에 받는 거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 세무서. 확정일자로 받아요. 대항력은 똑같고. 이거는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고.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똑같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만 갖추면 돼요. 대항력만. 똑같죠? 아까? 근데 금액이 좀 달라. 금액이 다른데 이 금액은 서울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뭐 금액 같은 거는 왜 자꾸 바뀌니까. 현재 시점은 서울시라면 6,500 이하라면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줘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면 5,500 이하라면 1,900만 원까지. 보증금, 이게 보증금.
굉장히 낮은 금액이죠. 보증금이 상가 건물에. 그렇죠? 거의 쉽게 말하면 6,500에 서울에 뭐 보증금, 상가금 거의 뭐 네, 담배. 광역시다. 광역시는 웃겨요. 3,800 이하라면 뭐 1,300까지. 기타 지역이다. 3,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까지. 좀 올려야 되겠죠, 사실은. 요거까지 최고 선배죠. 존속기간은 최단기가 아까 주임법은 1년이었잖아요. 최단기가 1년입니다. 묵시적행시는 똑같습니다. 거의. 권리금 보장인데 권리금 보장은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를 잘해서 신규 임차인하고 권리금 받는 거를 임차인이 방해하지 마라 이거죠.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지금 임대인이 방해하겠죠? 임대인이 방해를 하지 마라. 서로 주고받는 거를. 만약에 방해를 했다. 그럴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게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시효가 있어요. 3년이요. 3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때 시점이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 방해 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 여기 내가 하나 추가될 게 보증금이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서울이라면 여기 4억 이하야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돈 많은 뭐 10억짜리 뭐 하는 사람 보호할 필요 없겠죠. 임차인이 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저권액에서는 3억 이하야 돼요. 보증금이. 그래야 이 법을 적용해서 임차인 보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광역시다. 그러면 2억 4천 이하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1억 8천 이하만이 이 법을 보장해 주겠다. 이 법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광역시에서 만약에 내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50만 원인 상가입니다. 월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 환산에서 보증금 1억에다가 플러스 월세 150 곱하기 1분의 100을 해줍니다. 1분의 100. 1분의 100이니까 2억 5천이죠? 2억 5천이죠? 그러면 이 법은 적용하지 않아. 이 법은 적용하지 않으면 어디가? 일반 임대차로 가는 거예요. 일반 임대차로. 일반 임대차는 사실 주인이 힘이 강하죠. 건물 주인이 강하죠. 그렇잖아요. 일반 임대차는. 그래서 이렇게 환산보죠. 그리고 여기에 특히 이제 하나 또 특이할 점이 갱신요구권이 있어요. 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줍니다. 갱신요구권이라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다시 한번 갱신해 주세요 요구를 하면은 임대인이 거절 못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물론 거절 사유가 몇 개 나옵니다.
갱신요구 제도가 인정되어 있다. 갱신요구. 이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교재 보면서 또 주임법 해놓으면 상임법은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적용 범위라고 그래가지고 적용 범위 시행령이 있어요. 그 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뭐 시험 문제 잘 안 나 참조로 서울특별시라면 4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3억, 광역시는 2억 4천, 그 밖 과정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2항을 시행령 2항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 그러면 차임에다가 월 단위 차임액으로 합니다. 월 단위. 그래서 여기서 차임액에다가 1분의 100을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환산 보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항력 보세요. 대항력은 저기 양가로 1번에 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첫 마무리 끝에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입니다. 차이점만 체크하세요. 아까 주민등록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임법과 똑같으니까 그냥 넘기세요. 그것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죠. 이때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요? 세무서장한테. 그죠?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임차인은 경공매시, 임대인, 임대건물, 대지를 포함해서 후순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똑같아요. 등기명령은 넘기세요. 넘기시고 차이점만 체크해 주시고 자 8번 보세요. 임대기간이 있어요. 임대기간 거기 구조가 있죠. 구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 1년이죠.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기간을 최단 1년으로 보장해 줍니다. 1년 보장해 주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자 작은 별표하시고 갱신요구제도가 있네요. 주임법은 갱신요구제도가 없어요. 왜? 갱신요구 상임법에 있어요. 왜? 내가 많이 권리금 주고 들어왔잖아요.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주임법은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갱신요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은 갱신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해서 5년입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 못합니다. 5년까지 보장해 주라는 얘기지. 네,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5년까지는.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사유가 있어요. 거절 사유가. 그게 이제 거절 사유가 가끔 나오는데 10조 2를 보세요. 3기란 말이 나오죠. 3기의 차임을 안 냈어요. 3기. 3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 이번에 임차인이 거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짓, 그밖,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요. 3거입니다. 3거. 그 다음에 3항 보니까 합의 빗줄,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 보자에 동그라미 치고. 3거 보상해 주기로 했어. 4번 보니까 동의 없이 밑줍니다. 동의 없이 전부일부를 전대차했다. 3거 보전입니다. 3거 보전.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건물은 전부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 빗줄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 파자에 동그라미. 중대한 과실 빗줄이고 경과실로 틀립니다. 경과실로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경과실하면 틀리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버렸어. 중대한 과실로 파손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또 임차인은 건물 전비를 멸실했어. 멸실해버렸어. 거절 사유죠. 7번 임차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부 일부를 철거해. 철거.
철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8번 보세요. 그 밖 그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서 그래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그래 거절 갱신 요구를 했는데 거절 못하는데 거절 사유가 아까 삼거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파멸 처리 삼거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삼거보전 파멸 처리 3개 차임을 안 냈다. 거짓 그 밖 그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했다. 합의하에 보상해줬다. 동의 없이 전대했다. 파손은 중대한 과실이라 그랬죠. 그 다음 멸실했다. 철거했다.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 삼거보전 파멸 처리 가끔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똑같은데 거기에 그 밑에 상가 건물의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아까 주임법은 2년으로 봤죠? 법정갱신이.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규정이 나옵니다. 권리금 거기에 10조 3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기타 시설 비품 이런 것들의 이점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대가인데 거기에 10조 2를 한번 보세요. 10조 2 임대인은 임대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거기에 쭉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맨 밑에. 3번 보면 임대인이 방해해서 이에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그건 넘어가도 동그라미 4번 4번에 별표 치세요. 거기 이제 2번이나 나왔어요. 사망에 따라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게 종료한 날, 임대차 종료 시부터 3년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맨날 방해시라고 바꿔치기 하면 틀리죠. 방해시가 아니고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입니다. 종료시부터 3년. 367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사망에 따라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2번이나 나와서 이거를 방해시부터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2 보세요. 연체해지죠? 연체해지인데 거기에 아까 8조 보면 이것도 시험문제 가끔 나옵니다. 임차인이 차임이 현재 3기 동그라미 3기입니다. 3기. 주임법 같은 거는 주민이 없으니까 그냥 임대차로 가서 주임법은 2기입니다. 근데 상임법은 3기, 3번 안 내야 돼요. 주임법은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 임대차로 갑니다. 일반 임대차에는 640조에 2기의 차이 만나면 해지할 수 있죠. 주임법은 2기에 2기입니다. 2번 안 내면 상임법 몇 대다? 3번, 3기입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고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차임 증감 청구권 아까 주임법은 5%죠. 20분의 1. 그런데 상임법은 거기 보면 시행령 4조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100분의 9라고 돼요. 100분의 9. 9%죠. 거기 시행령 4조에서 차임 보증금 청구 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몇 분의 몇? 100분의 9. 9%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임법은 5%죠. 20분의 1. 서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거기에 14조 보세요. 14조 1항만 체크합시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일 다른 담보권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똑같고 금액은 이거요. 금액은 이거. 이 금액은 잘 안 나오니까 금액은 요 금액은 그 시행령의 다음 페이지에 시행령이 뭐 서울특별시라면 6,500, 5,500, 뭐 3,800, 3,000 이게 막 수시로 바뀌니까 뭐 그 밑에 보면 2,200, 1,900, 1,300, 1,000만 원 있죠? 자,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고 요게 이제 차이점이고 다음 페이지 Q 문제를 하나 봅시다. Q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요? 3년이죠? 예? 3년이네. 됐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렇게 끝맞죠. 아니, 상인법 끝맞춥니다. 그러니까 주임법을 해놓고 상인법은 차이점만 체크하면 돼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아까 금방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가등기, 등기법에 가등기 배웠죠? 안 배웠어요? 가등기 안 배웠어요? 등기법에 가등기 안 배웠어요? 가등기는 안 했어요? 민법한테 다 밀어버리네. 자, 가등기. 이 가등기는 임시등기예요. 임시등기. 그러면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다시 담보. 근데 여기 배우는 거예요. 담보가등기 또는 역으로 해도 됩니다. 가등기 담보.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예약해놓고 매매를 놓고 미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청구권 보전 가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하고 요거는 담보 가등기. 요거는 지금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담보 가등기는 돈을 구워놓았어. 가령 갑이 있어요. 을이 있어요. 이렇게 갑이 있는데 요 사람이 1억을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구워요. 그럼 소비대차라는 금전 소비대차를 하는 거예요. 소비대차를. 그러면 이 채권자가 너 담보 있냐? 내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한 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년 안에 안 갚으면 담보로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넘기겠다. 1억 꾸면서. 그러면 자, 돈 대신에 물건 준다. 돈 대신에 물건 준다고 그러죠. 에? 돈을 못 갚으면 이걸 대물변제라고 그래요. 물건 대신에 돈을 준다 이거예요. 대물변제 미리 예약을 해놔요. 내가 돈 대신에 못 갚으면 2년 안에 못 갚으면 돈 대신에 물건으로 주겠다. 그러면 채권자가 그래? 그러면 여기 예약을 해놓잖아요. 이 예약에서 돈을 구워주고 그 예약에서 이 채권자가 가등기를 해놔요. 이게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가등기라고 그래요. 핵심은 돈 구워주고 물건 잡아놓는 거죠. 이해가죠? 이건 담보가등기야.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담보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억짜리 되지만 서울에 이게 수십억 빌딩이단 말이에요. 뭐 수백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 빌딩이야. 근데 이 사채업자가 30억을 구워줬어. 그리고 30억을 못 갚으면 대신 주겠다. 예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등기를 긋다. 그래서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갑인데 3번에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해놔요. 가등기. 그리고 그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 본등기 칠 수 있는 서류를 다 채권자가 다 확보해요. 사채업자가. 확보를 해놔요. 혼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문제는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서 이 사람이 30억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날짜에 살짝 피해버리고. 그리고는 내일 오겠지. 내일 와야지. 가버리면 그 다음날 준비서류에 의해서 이게 소유권 이전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다음날 갚으러 갔죠? 어제가 만기인데 어제 너 왜 안 왔니? 이미 끝났다. 그냥 날로 먹어버리지. 3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30억 날로 먹어버리죠. 사채업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뺏기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겨온 건물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막 옥상 올라가죠? 그래 날라버려요. 계속 날라버려요. 계속 날라버려요. 이게 80년대 초까지. 30년 됐죠. 80년대 하면 전두환 때잖아요. 전두환 때죠. 전두환 또 물가는 확실히 잡았잖아요. 자꾸 사람이 죽어. 왜 죽냐 그랬더니 이 사채업자, 그 사채업자를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이 나쁜 놈들 그 당시.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이걸 이 짓 못하게.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10년 전이니까 70년대 일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가등기 담보들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그 서울대학교 그때 교수인 황정인 교수님이 일본어 가서 법을 그대로 뺏겨온 거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확실히 잡았죠. 사채업자들이 나중에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든 어떤 내용이냐면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지워두고 요거 하기 전에 또 이런 것도 없이 이거는 가등담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을이 있고 1억을 꿉니다. 1억을 꾸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을 꾸어요. 이게 금전소비대하고요. 금전소비대차. 소비대차 하면서 소유권 넘긴다. 소유권 넘긴다. 양도죠. 소유권 넘기고 돈을 꾸어요. 그러면 이게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양도담보. 그 3억짜리 소유권 넘기고 원금 이자 갚으면 다시 찾아올 생각으로. 양도담보. 양도담보나 또는 가등기담보 경우는 사채업자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폭리. 그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채무자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채권자다. 이 채권자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아까 자 1억의 돈을 꾸면서 2억짜리 집을 대물 변제 예약을 합니다.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하면서 물론 이거는 소비대차라는 거죠. 하면서 가등기를 해놔요. 이 가등기. 이렇게 요거는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C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C. 이 C는 뭐냐면 돈은 갑이 꿨는데 C가 자기 집이야. 자기가 설정해.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집주인은 C일 수도 있죠. 이거를 물상보증이라고. 물상보증인은 뭐냐면 집주인은 C요. 집주인은 C인데
와이프가 집주인인데 남편이 돈을 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 설정자는 C가 하죠. 이 사람들 불상보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가등기 이후에 집을 산 사람도 등장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또 여기에 요 가등기 담보보다도 먼저 들어온 선순위권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후순위권자가 F가 있을 수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저당권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5천짜리 채권 가지고. 또 이 집에 임차인도 있을 수 있어. 입지. 임차인도 있을 수 있어. 대학력 갖춘 임차인.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 일단 채권자가 자기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이 법에서는 두 가지를 딱 성장합니다. 두 가지를. 뭐냐면 채권자가 가등기 해놨을 거 아닙니까? 가등기 해놨으니까 제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치겠죠? 예? 가등기에서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일 때 3번에서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의리 해놓고 지가 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지가 날로 먹으려면 본등기 치면 되는 거죠. 본등기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 회수 방법에 이 법에서는 채권 회수 방법에 권리 취득하려면 이거는 이제 귀속청산이라고 그래요. 귀속청산. 네가 권리를 먹으려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라. 그냥 다음날 바로 그냥 본등기 치지 말고 첫째 청산금을 통지를 해라. 청산금을 통지해라. 이 청산금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 목적물 있잖아요. 목적물 집값 있죠? 집값을 목적물 가액이라고 합니다. 목적물 가액에서 가액이 이게 2억짜리였죠? 2억짜리. 빼기 피담보 채권액. 여기서 조심할 게 이 가등기 담보는 이 법은 큰 틀에서 저당권으로 봐버려요. 큰 틀에서 저당권이니까 피담보 채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그죠? 이런 거 있었죠? 360조. 그래서 360조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액 이걸 빼줘야 되겠죠? 자기가 1억이죠. 그 다음에 빼기 위약금도 있을 수 있고 이자 있을 수 있고 그죠? 지연배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기타 등등을 그거 없다고 합시다. 360조. 그 다음 문제는 하나 더 빼는 게 선순위권자는 지가 가등기에 본등기를 선순위는 지가 갚아줘야 되겠죠. 후순위권자는 갚을 필요는 없지만 후순위권자는 통지하면 갚는데 선순위권자는 일단은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 채권액이 1,000만 원이었죠? 이건 갚아줘야 돼요. 이걸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만약 임차인이 아까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최우선 변제. 서울시라면 3,400 있잖아요. 그거는 빼줘야 되겠죠. 이게 지금 최우선 변제에 해당된다면. 그거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2억 빼기 1억 9천이니까 얼마 나왔어요? 9천 남았나요? 9천. 야, 9천 니한테 줄 거 있어. 라고 통지해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로 먹어야 돼요. 바로 먹어야 남죠? 통지 안 해주면 소유권 취득 못 해요. 그리고 이 통지한 액수 다툴 수가 없어요. 야, 9천인데 아니야. 7천이야. 이렇게 안 돼. 이래 통지한 액수는 나중에 8천이다. 라고 다툴 수 없게 만들어.
일단 여기서 하나 걸러지죠. 응? 바로 먹여야 되는데 야 내가 네가한테 얼마 줄게. 내가 소유권을 먹으려면 이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남았거든. 내가 너한테 줄게. 선수권자도 이렇게 빼니까 줄게. 이 통지에 후순위권자의 그거는 통지에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후순위권자의 금액을 명시하라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두 개다. 이게 두 개를 해놨어. 두 개를 해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여기에서 얼마, 예? 여기에서 얼마, 여기에서 얼마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1억 중에 여기에서 5천, 여기에서 5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청산기간이 경과하라. 경과라는 건 2개월. 이 통지가 도달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나야 너는 2개월 지나서. 세 번째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통지한 금액을. 청산금을 지급해야 너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이렇게. 아니면 양도담보로 해놨다. 양도담보 경우는 양도담보는 소유권 넘겨버렸잖아요. 소유권 넘겨버렸으니까 사실 등기부에는 이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인데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잖아요. 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만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양도담보 경우도 청산금 통지하고 기간 경과해서 청산금 지급해야 양도담보권자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사채업자들이. 남는 금액까지 다 줘야 되니까. 지급은 사업차자 이 가등기 담보를 이용하잖아요. 워낙 법을 세게 규제해버린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이거 하잖아. 지금 어디요? 뭐 하죠?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았다? 돈을 구워줬다? 그죠? 뭘 하죠? 사채업자들이? 사채 않고 안 해봤으니까. 그죠? 사채업자들이 뭐죠? 신체포기각서. 차용증 쓰잖아요. 그 백지엄 받아놓고, 공증 받아놓고. 백지엄 받아, 공증 받아놓고, 나중에 변제가 끝나면 백지엄에다 이서해버리는 거예요. 금액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쳐야, 이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아니면 두 번째는 요거를 가등기 담보, 네가 경매를 해라. 경매 청구해라. 이 경매 청구할 때는 우리가 법에서는 너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저당권으로 봐주겠다. 가등기라면 저당권으로 봐주겠다. 이해가죠? 이게 핵심이요. 그렇지. 채권자가. 소유권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본드기 치려고 하는 거죠. 소유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전체 틀을 알겠죠? 큰 틀을 짜야 돼요. 큰 틀 짜고 나서 거기에 가지치기로 살살 들어가는데 뭔가는 알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가끔씩 나옵니다. 판례가 뭐냐면 이게 소비대차입니다. 이 소비대차 돈을 꾸야 되지. 돈을 안 꾸는 만약에 공사대금이야.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이 법 적용도 안 된다는 거야. 돈을 꿔야 돼요.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그래. 물품대금을 피담보 채권에서는 이 법은 적용하지 안 된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 적용하지 않아요. 돈 꾼 상태에서 가등기를 해놔야 가등기 담보. 자, 그래서 거기 가등기 목적입니다. 목적은 조문은 보시면 되고 피담보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피담보 채권. 1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등기 담보법은 차용물, 즉 대여금 채권의 반환에 차주가 돈 꾼 사람이 차용물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다. 대물변제 예약이란 말이 있었죠? 예? 적용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 자 밑줄 토지매매대금 적용 안 되죠? 돈 꾼 게 아니니까 불이행의 경우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해 소유권 이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됐다면 이 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을 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물품대금 밑줄이고 적용 안 되겠죠? 돈 꾼 게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3번 공사대금 채권 있죠? 공사대금 채권 적용 안 되겠죠? 돈 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고득 시험자가 그럼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얘가 있는데 얘가 거기 채무자 정이라고 해가지고요. 2번에 채무자 등이라고 있잖아요. 채무자 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문에. 그럼 채무자 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 돈 꾼 사람 요 A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본인도 나오죠. 제3취득자도 나오죠. 네? 그래서 채무자 등 해놓고 가번에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은 세 사람이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먼저 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금전채권을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아까 양도담보라고 되어 있죠? 양도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담보 목적 건물의 예약 당시 가액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공제한 후 여기서는 선순위를 임차인으로 했습니다. 공제한 후 선순위가 핵심입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이게 선순위라면은 임차인이 선순위를 빼야 되겠죠? 여기는 선순위 저당권자니까 선순위 저당권 1,000만 원을 빼줬어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5억을 빼주는 거야. 선순위입니다. 금액 차액 및 이자를 초과해야 돼요. 여기서 초과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초과해야 되니까 남는 게 있어야 폭리를 취하잖아. 에? 빼보니까 남더라. 그러니까 폭리를 하니까 폭리 방지잖아요. 남는 게 없으면 이게 뭐냐? 빼보니까 마이너스야. 이건 폭리가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채권자의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경매를 통한 우선 면제 방법. 이걸 경매, 아까 경매라고 그랬죠? 그렇죠? 경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 방법. 귀속청산이라고 합니다. 귀속청산. 그래서 거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큰 2번 보세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채권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 등과 후순위권자에게 실행 통지를 하라. 자, 이 사람들한테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보세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니까 B라는 사람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한테 통지하고 후순위권자한테도 너 돈 받을 게 있지? 그럼 나한테 제시해. 그럼 내가 돈 줄게. 이해가죠? 그러면 야한테 통지하면 나 5천 받을 게 있어. 그럼 증거 있냐? 차용증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받고 5천을 지급해버리면 청산금이 다운되죠? 5천 빼버리니까 4천만 지급하면 되죠? 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통지 내용은 부동산이 일개인 경우는 실행 당시 부동산은 평가액에서 평가액과 합산액을 공대한 잔액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 합산액에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한다 그랬죠. 아까 선순위권자 요거를 빼주는 거죠. 여기서는 더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서 빼주니까. 선순위권자를 합산해 주죠. 그 다음에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로 몇 개월? 2개월 지나야 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아까 양도담보는 이거죠? 양도담보는 돈을 꾸며 소유권 넘기면서 돈 꾸죠? 소유권 넘기면서 돈 꾸죠? 그런데 이때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취득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산금 통지하고 기간 경과에 청산금 지급해야 그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양도담보. 그게 양가로 3번입니다. 채권자는 담보부동산 목적과 이미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 양도담보로 소유권 넘겨 돈 꿨으니까 청산기간 경과한 후 2개월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담보가등기는 그 청산기간을 지나야 가등기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금액이 실제 객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2억짜리였는데 이게 1억 5천으로 주관적 평가를 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 2억짜리인데 채권자가 1억 5천이야. 1억 5천이니까 빼보니까 너 남는 게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채업자라면. 이것도 이 저평가한 거야. 이제 주관적으로 저평가한 거야. 저평가해서 통지했다 이거야. 저평가 통지해도 통지 효과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 왜냐면 채무자는 보호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네가 여기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인도는 동생관계를 이 법에서 규정해 놓거든. 청산금 받고 목적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이 동생관계니까 여기에서 걸러지는 거야. 내 집이 1억 5천 웃기지 마라. 2억 쳐줄 때까지는 주관적으로 객관적 평가하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집 못 줘. 이렇게 주장하면 채무자는 보호되죠. 만약에 저평가에서 통지 왔어. 2억짜리 1억 5천으로 평가해서 1억 5천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낮아졌어. 이 통지 유효하다 이거예요. 이 통지 유효합니다. 판례가. 그러면 누가 열받아? 채무자가 열받죠. 채무자가 열받아. 아이씨 내 집이 2억짜리 1억 5천 웃기네. 다음 너 소유권 못 넘겨준다. 제대로 평가할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그럼 여기서 하나가 또 뭐가 열받는 거야? 후순위권자 열받잖아. 자기 5천 받을 게 있잖아. 5천 받을 게 있는데 통지한 액수가 지금 2억에서 2억짜리인데 1억 5천 했죠? 그럼 1억 빼면 5천이죠? 1억 5천 빼면 4천밖에 없잖아요. 야, 내가 청산금 채무자한테 4천 주고 내가 좀 집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 후순위권자야. 너 돈 받을 게 있으면 내한테 청구해.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자꾸 5천 받을 게 있는데 4천밖에 줄 게 없으니까 1,000만 원 손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후순위권자는 열받잖아요. 그럼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때는 자기가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바로 경매 청구해버려. 청산기간 내에 안에. 요 기간 내에 안에서 후순위 경매 청구해버린 거예요. 경매 청구해버리면 야는 가등기에 못 치고 경매 절차로 오는 거지. 경매 절차로 와서 야가 돈 가져가고 남는 거 후순위권자가 가져가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뭔 말인가 몰라야죠. 이해가죠? 어? 아니 이게 2억짜리인데 1억 5천으로 저평가인 거야. 경매 들어가면 경매 대금에서 자기가 남을 게 있으면 건질 게 있으면 경매 청구하는 거야. 후순위권자가. 그게 연결되는 거야 다. 이 법이 좀 어려워요. 복잡한데. 자, 넘겨보자. 우리 이제 또 2번 순환 들어가고 3, 4월 또 들어가 5, 6월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해 안 된다. 그럼 패스. 인생이 다 알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터득하지. 그죠? 자, 보세요. 판례는 채권자가 주관적 평가, 저평가라고 했어요. 저평가하더라도 통지로 유효다며. 그것까지 시험 문제다. 저평가하더라도 통지 유효입니다.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한 날로부터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또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정당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다음에 채권액 이자 지연 지급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가로 5번에
채무자 등의 변제와 말소 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일단은 지금 넘기세요. 지금 넘기고 양가로 7번에 후순위권자가 나옵니다. 후순위권자. 1시간 끝났네. 후순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라는 것은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이 불만이 있다. 아까 저평가했잖아요. 그럴 때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오른쪽에 보세요. 통지 구속력입니다. 통지 아까 나 9천 줄 게 있어 라고 한다면 9천이 아니고 7천이다 이렇게 말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게 거기 그가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은 다음으로 넘깁시다. 3번 경매 실행이죠. 아까 경매 실행.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 경매로 하든가 둘 중 하나죠. 경매로 할 때는 뭘로 본다?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경매 청구권, 후순위 경매 청구권이 있는데 12조. 12조는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담보권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 이때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를 뭘로 보죠? 저당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후순위권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열받아 버리면?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 보고 자, Q1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해야 됩니다. 그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청산금 평가액 밝혀야죠. 두 번째, 후순위권자 피담보 채권 밝힐 필요가 없죠. 이건 별 밝힐 필요 없잖아요. 지가 나중에 청구하면 내가 주는 거지. 미리 밝힐 필요 없죠. 선순위권자는 밝혀야죠. 선순위권자 얼마 있다는 건 밝혀야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통지 당시 목적물 평가액. 청산금 없다고 하면 없다고 통지해야죠. 네 번째 담보부동산이 둘 이상이다. 소유권 이전에 소멸시키는 채권. 이쪽에서 얼마, 이쪽에서 얼마. 이걸 밝혀야죠. 됐죠? 1시간 끝났죠? 좀 쉽시다.